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급하게 매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은 그야말로 급박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 랴오닝호 항모전단이 일본 센카쿠 열도 95해리 지점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새벽 6시 47분,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 나토, 호주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지원을 요청한 명단에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 일본 총리는 독도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독도 비행을 빌미로 모든 국방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게 바로 일본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압박에 위기에 처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필요 없을 땐 무시하고 급할 때만 협력하자며 손을 내미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 이런 일본의 뻔뻔한 모습을 본 한 영국 안보 전문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전 세계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6시 47분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조준한 겁니다. 라곤이었죠. 이 순간 외교는 끝났습니다. 사격 직전 단계였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였죠. 저는 15년간 이 지역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동북아 안보 담당 수석 연구원이죠. 지난 15년간 이 지역의 모든 군사 동향을 추적하고 평가해왔습니다. 수많은 긴장 국면을 지켜봤죠.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4시 32분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호 항모전단이 일본 센카쿠 열도 북동쪽 95해리 지점에 전개됐습니다. 이 거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항모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작전 가능 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죠.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52D형 구축함 4척, 54A형 호위함 6척이 완벽한 전투 대형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보급함 2척까지 동반한 완전 편성이었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랴오닝호에서 J-15 전투기 8대가 출격했죠. 일본 방공식별구역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전투기 12대를 긴급 출격시켰죠. 양측 전투기가 40km 거리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레이더가 켜진 겁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 방위성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혼란이었죠. 현장 지휘관에게 어떤 교전 수칙이 내려갔습니까? 제 질문에 담당관은 7초간 침묵했습니다. 7초였습니다. 전투기가 라곤당한 상황에서 7초간 대답이 없었다는 겁니까?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지금 검토를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준비된 국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그날 오전 일본 방위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치권 수뇌부와 자위대 지휘관들이 모였죠. 하지만 그들이 한 건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책임 회피였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국제사회 반응을 봐야 합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결단은 없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국가는 본색을 드러낸다고 했죠. 일본의 본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게 아니었죠. 국제사회를 향한 겁니다. 긴급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미국, 호주, 나토 회원국들에게 접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저는 하나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지원 요청 대상국 명단이었죠.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일본 총리는 독도 관련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엔 한일 군사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던 나라였죠. 그런 일본이 지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명단을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왜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한국입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이 지역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일본은 왜 한국을 외면해 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죠. 과거 한국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에서 정례 순찰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작전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 영토입니다. 한국의 군사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유 영토? 독도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까? 그리고 3일 후 일본 방위성은 한국과의 모든 국방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보 공유 협정도 합동 훈련 계획도 모든 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국 공군의 정례 비행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때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이게 전략적 판단입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여론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여론? 안보를 여론으로 결정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전략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나라라는 걸. 자존심은 전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선택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됐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었죠. 미국은 한일 양국의 정보 공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침묵했죠.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미사일 위협보다 독도 발언이 우선이었다는 겁니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위기 대응 국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필요 없을 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리를 끊어왔죠.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의 중국 해경 선박이 증가했죠. 일본 해상자위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의 움직임이 포착됐죠. 일본 근해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대응 매뉴얼엔 이런 상황이 없었죠. 정치권은 혼란스러워했고 자위대는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은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상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독도 발언을 쏟아내던 나라였습니다. 2년간 모든 군사 교류를 차단했던 나라였죠. 그런 일본이 지금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일본 측의 어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한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협력? 며칠 만에 태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까? 너무 빠른 손바닥 뒤집기였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이중성이었죠. 위기가 오자 그들은 끊어놓은 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더 이상 일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켜진 그날 일본은 한국을 지원 요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는 걸. 이건 인정이라는 걸.
일본이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인정이었죠. 그리고 그 인정의 대상이 한국이라는 사실. 이 선택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긴급 지원 요청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후 저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성명이 나올까요? 언론 브리핑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침묵했고 국방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한 줄짜리 논평만 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반응이 없는 겁니까? 회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절하려는 건가요? 하지만 48시간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었죠. 이틀 후 저는 서울의 한 국방 전문가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죠. 듣고 있다. 레이더가 켜진 상황에서 듣고만 있다는 겁니까? 가장 강한 국가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한국의 군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찾기 위해서였죠. 한국군의 정보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위성, 조기 경보기,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망이 완벽하게 통합돼 있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지휘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합참의장에서 전방 사단까지 30분 이내 명령 하달 체계였습니다. 일본의 3시간과 비교가 안 됐죠.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70년 넘게 해왔습니다. 실전 수준의 통합작전이 가능한 나라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교리는 실전 중심이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70년간 지속됐죠.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돼 있었죠. 다음 날, 일본 방위성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함대가 추가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과 자위대가 또 충돌했죠. 먼저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고요?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같은 시각,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선 합참의장 주재 상황 점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30분 만에 끝났죠. 결정이 빨랐습니다. 명확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죠. 한국 해군 이지스함이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군 조기경보기가 작전 고도를 올렸습니다. 정보 수집 체계가 최고 수준으로 가동됐죠. 언론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혼란 속에 있었고 한국은 통제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말이 많았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제가 분석해온 동북아 지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균형추가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된 자세로 모든 걸 지켜보면서 이제 선택은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브뤼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안보 전문가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분석가들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위기 대응 방안이었죠. 하지만 30분 후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프랑스 국방연구소의 피에르 뒤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주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일본도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독일 전략연구소의 한스 슈미트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지역 강국이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중국과의 직접 대치 경험도 없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회의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지 않았죠. 같은 시각, 도쿄에서는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함대의 동향, 작전 패턴, 통신 정보까지 요구했죠. 하지만 동시에 워싱턴에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 외교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일본의 속내가 드러나 있었죠. 한국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국에게는 한국은 보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중 플레이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계산부터 하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에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지스함 전개 계획을 공유해 주십시오. 조기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합참 차원의 협조 체계를 구축합시다. 모든 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뭘 내놓을 건지 말하지 않았죠.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보자는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과거의 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때였습니다. 나토가 아프리카 연합에 협력을 요청했죠. 하지만 실제론 정보만 요구하고 결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도구로 취급받은 국가는 진정한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본은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국의 반응이 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죠.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죠.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일본이 요청한 정보 공유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일부만 제공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이었죠. 이지스함 전개 계획은요? 작전상 기밀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합참 협조 체계는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나왔습니다. 한국은 선을 정확히 긋고 있었습니다. 모든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넘기지 않았죠. 저는 그 대응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죠. 한국은 한 발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도 않았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답답해했고 국제사회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노련하다는 걸. 그리고 그 노련함이 곧 판을 바꿀 거라는 걸. 큰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한국군의 통신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자료는 아니었죠. 위성 신호, 레이더 가동 시간, 함정 이동 경로 같은 간접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의 작전 반경이 미묘하게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동해 북부 해역의 경계 패턴이 달라졌죠. 48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군 조기경보기의 비행 고도도 변했습니다. 500m 상승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감시 범위가 15% 확대된다는 겁니다. 합참 통신망의 트래픽도 증가했습니다. 평소의 140% 수준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 용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훈련 일정을 확인했죠. 다음 날 한국 해군과 공군이 동해에서 통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례 훈련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례가 아니라는 걸. 훈련 규모가 평소의 2배였습니다.
이지스함 3척, 구축함 5척, 잠수함 2척이 동원됐죠. 전투기 24대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일본 근해에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이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준비돼 있다. 그 다음 날 저는 런던의 동료 분석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캠벨이었죠. 리처드슨, 한국 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자네도 느꼈나? 느꼈다고요? 제가 지금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파리 쪽 동료들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흥분했습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었죠. 세계 각국의 안보 분석가들이 같은 신호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일본은 알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 대답이었죠. 실제로 일본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자 일본 외무성은 또다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훈련 일정을 공유해 주십시오. 작전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어떻게 협력할 건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요구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급해졌죠.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정례 훈련입니다. 필요시 협력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본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얻을수록 더 불안해졌죠. 왜 불안했을까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새벽 저는 결정적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합참의 작전 통신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합작전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평시 체계에서 전시 대비 체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휘부에서 전방까지 명령 하달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죠. 작전 반경도 조정됐습니다. 동해 전체를 커버하는 배치였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주도였죠. 한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작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말 대신 구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표 대신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죠. 일본이 회의실에서 논쟁할 때 한국은 바다에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고민할 때 한국은 작전망을 완성하고 있었죠. 저는 15년간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후발주자의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선두주자의 주도였죠.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동북아 주도권 이동 한국의 조용한 재편.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다. 판을 짜는 국가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그 판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날 오전 중국 항모 랴오닝호가 움직였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동쪽으로 45해리 더 진출했죠. 일본 본토와의 거리가 180해리까지 좁혀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함재기의 작전 반경 안에 오키나와 전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위협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는 즉시 일본 방위성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자위대 수뇌부가 소집됐죠.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승인이 필요합니다. 총리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또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날 오후 일본 국회에서는 긴급 질의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방위상을 추궁했죠. 현재 자위대의 대응 태세는 어떻습니까? 방위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 지금 검토를 하자는 겁니까? 중국 함대가 180해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협 아닙니까?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국제법?
레이더가 켜진 상황에서 국제법을 논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버티지 못할 거라고.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 정치권과 자위대 사이에 공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방위성 간부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대응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위대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으려 했죠. 결정은 누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국가의 체력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시험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같은 시각, 국제사회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한 전략연구소가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죠. 주제는 일본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가? 일본 없이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가? 질문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일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버틸 수 있느냐였죠. 한 미국 국방부 출신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프랑스 분석가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제 질문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죠.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함. 정보 공유를 넘어선 작전 협력을 희망함. 시간이 없음. 이전보다 완전히 달라진 어조였습니다. 공유를 희망합니다가 아니라 개입을 요청합니다였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합니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습니다였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의존 선언이었죠. 도움을 구하는 방식은 준비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붕괴 일본 사례 분석. 보고서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싸움은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준비의 문제였다. 일본은 강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준비된 나라는 아니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행 의지가 없었다. 장비는 있었지만 결단력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선택은 한국의 몫이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준비된 쪽이 선택하고 준비되지 않은 쪽이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오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청와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앉았죠.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런던 사무실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한국이 뭐라고 말할까요? 개입을 선언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개입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선택이었죠. 우리는 영내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 질서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 또한 명확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분짜리 발표였죠. 구체적인 군사 행동 계획은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완벽하게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판을 통제한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예상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죠.
그날 오후 한국군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동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함대와 일본 해역 사이 중간 지점이었죠. 조기 경보기가 24시간 작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감시 범위가 한반도 전역과 동중국해 일부를 커버했습니다. 합참은 미국, 일본과 실시간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지휘권은 넘기지 않았죠. 이게 뭡니까? 전면 등장이 아니라 핵심 카드만 공개한 겁니다. 정보, 감시, 연합 조율이었죠. 최소한의 카드로 최대 효과를 노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랴오닝호 항모전단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일본을 향한 진출이 멈췄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영내 평화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훈련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훈련? 일주일 전까지 레이더를 조준했던 나라가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거였죠. 압박 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왜 물러섰을까요? 저는 분석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통신 패턴을, 함대 배치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개입이 중국의 계산을 바꿔놓은 겁니다. 중국은 일본만 상대하면 됐습니다. 혼란스럽고 준비 안 된 일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고 명확했고 미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재계산해야 했죠.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방위성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영내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예상했던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본은 한국이 전면 개입해서 중국을 막아주길 원했습니다. 구원을 기대했죠. 하지만 한국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잠갔습니다. 일본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죠. 하지만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중국이 물러섰고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일본은 당혹스러웠지만 숨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새로운 질서 설계자 한국의 전략적 개입 분석.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판을 통제했다. 전면 개입으로 중국과 직접 대치하지 않았다. 대신 최소한의 개입으로 질서를 재편했다. 이것이 강대국의 방식이다.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것. 한국은 가장 적은 말로 가장 큰 효과를 냈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강한 군사력만으론 부족합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하죠. 통제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힘은 있었지만 전략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힘도 있고 전략도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변수를 예상 못했죠. 한국은 힘도 전략도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싸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잠갔습니다. 중국은 멈췄고 일본은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봤습니다. 이 선택은 강대국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일본이 배웠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위기를 진정시켰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일본 최대 보수 언론이었죠. 독도 문제에선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런 신문이 지금 한국의 결단이라고 쓰고 있었습니까? 아사히 신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이 보여준 것. 사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준비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고 우리는 소란스럽게 혼란스러워했다. 일본 언론이 자국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다음 날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32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11월 위기 대응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서 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입은 결정적이었다. 그들의 정보 공유와 전략적 배치가 없었다면 상황 통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정적. 이 단어를 일본 방위성이 썼다는 게 믿기십니까? 7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응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와 군의 의사결정 구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위대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의 말입니다. 15페이지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죠.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향후 안보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 불과 2달 전까지 군사 교류를 차단했던 나라가 지금 재평가를 말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 보고서가 아니라는 걸. 인정 보고서라는 걸. 일본은 도움을 받았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국제사회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지난 2주간 동북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니었다. 질서의 재편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중재했다. 기사엔 제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한국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 효과를 냈다. 이것이 진짜 전략적 사고다. 제가 한 말이었죠.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가 시끄러운 위기를 잠재웠다. 독일 슈피겔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동북아 안보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 질서의 핵심 변수가 됐다고. 며칠 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저는 기조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나토 대표단도 왔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부상 동북아 질서 재편의 시작.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돼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고립되거나 둘 중 하나죠. 중국은 이미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걸 깨달았죠. 발표가 끝난 후 한 미국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슨 박사,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이제 질문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답을 주는 국가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전격 방문이었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비공개였지만 일본 측 브리핑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은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재가동. 정내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합의. 불과 한 달 전까지 단절했던 모든 게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조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이었죠. 한국은 이 지역에서 없어선 안 될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파트너. 한 달 전엔 영토 분쟁 상대였던 나라가 지금 파트너가 됐습니까? 높이 평가한다고요? 2달 전엔 군사 교류를 끊었던 나라가 말입니다. 저는 그 회견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굴욕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걸. 존중은 요청이 아니라 결과로 얻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5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북아 질서의 이동 한국 중심 안보 구조의 등장. 결론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역사가 움직이는 걸 목격했다. 일본의 패배가 아니다. 한국의 격상이다.
한국은 더 이상 반응하는 국가가 아니다. 질서를 만드는 쪽에 서 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정확히 실행했고 완벽하게 증명했다. 이제 이 지역은 이전과 다르다. 한국이라는 축이 생겼다. 그리고 그 축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국가의 흥망을 지켜봤다. 강한 말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준비된 침묵이 역사를 바꿨다.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오래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었죠. 왜는 간사하여 신의를 지킨 적이 없다. 일본은 급했고 중국은 계산했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았고 그렇기에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